지금 저희 6개월 만에 다시 월부 나와주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친정집 온 것 같아. 책도 썼고 논문도 마무리해서 박사도 끝냈고 되게 바쁘게 보냈어요. 지금 아침 8시 7분이거든요. 9시까지 정상 출근을 할 거고 출근해서 또 손님들 뵙고 뭐 상담하고 촬영 관련해서 일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 열심히 해야지. 근데 여기 살면서 리모델링은 필수겠죠? 저는 재건축 5단지 갖고 있어봤잖아요. 오래 걸려. 잠실 5단지 말씀하시죠? 뭐 부실 건데 뭐 어쩌고 하는데 오래 걸려. 그래서 난 주차 차단기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하고 있고 막 오래 걸리거든. 현실적으로 금방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적 요소와 뭐 정권이 바뀌고 뭐 이런 것도 너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막 몇 년도 될 거다 근데 더 걸려. 그렇기 때문에 할 거 하고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전세 세입자들은 굳이 뭐 내 집 아닌데 안 하지. 근데 아예 몽테크로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다 해요. 하고 여기 맨날 공사 붙어 있어요. 선생님 여기 원래 항상 이렇게 차가 많아요? 네. 아침 출근길이니까. 그래도 이 아파트는 비교적 아침에 우리처럼 9to6 근무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 잠실 살 때는 거긴 다 9to6 근무자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아침에 나갈 때 차 막 자글바글 했는데 여기 봐봐 서 있는 차 되게 많잖아. 다들 여기는 늦지막히 나가거나 차를 별로 안 써도 집에 계실 수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거지. 여기는 세대당 주차가 몇 대 정도 돼요? 제한이 없습니다. 아, 주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인데 이 동네가 알다시피 이렇게 오픈돼 있잖아요. 인근에서 다 그냥 공영 주차처럼 주차를 해요. 뉴스 기사만 봐도 딱지 떼는 게 일상이다. 근데 그걸 뭐 법적으로 차를 뭐 끌어내거나 여기는 또 사유지라 그게 안 된대요. 차단기를 어떻게든 설치해보는 걸 추진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신 지 얼마나 됐어요? 5년 차 돼요. 얼마에 들어오셨어요? 23억 5천? 지금 얼마 됐어요? 실거래가 43억인가 찍었고 호가 우리 이제 부동산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얼마 호가 이렇게 오르면 47억까지 오던데 매물이 없대요. 그 얘기 있더라고요. 그 음. 구해줘 홈즈란 프로그램에서 김숙 씨가 하시는 말씀이 50억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5억일 때 사러 갔는데 3번이나 계약을 못했다. 왜냐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현장에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요. 저 때도 몇백 그냥 올랐지. 몇천 올랐던 것 같은데 나도. 그거는 압구정뿐만 아니라 매물이 좋은 데는 대부분 그래요. 매수자가 우인 게 아니라 매도자가 우인 아파트들이 있거든. 나 잠실 살 때도 내가 10억 7,800인가 샀을 거거든요. 그때 당시? 그때 원래 10억 5천이었어. 그런데 내가 계약금 보내겠다고 계좌 달랬더니 3천이 훅 오른 거야. 이미 난 사고 싶으니까 오케이 할게요. 그러고 그때 우수리 몇백을 뺀 거였어요. 10억 7,500인가 아마 샀을 거야 내 기억에. 그래서 아마 3천을 매도자가 올렸는데 내가 막 사정해서 500인가를 깎고 아마 계약금 계좌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도 살 여기도 때 그렇지. 몇 천씩 이렇게 올랐어요? 여기는 몇백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었던 주인분들이 외국에 계시고 이래서 부모님들이 매매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막 허무맹랑한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아. 금액가가 10억 단위니까 억씩 오르는 건 일도 아니지. 근데 살려는 사람이면 그거 해도 저는 사야 된다 생각하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오르는 거니까. 다행히 뭐 압구정 와서 좋은 건 이제 어디를 이사 가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은 안 해서 그냥 감사하다. 진짜로 재건축 되면 그때 이제 몇 평을 가야 되고 뭐 몇 층을 가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여기서 6년 실거주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살면 그 다음에 넓은 집을 가서 살아볼까 새로. 넓은 집 살고 싶어. 35평이에요 저희 집. 35평인데 옛날 아파트라 이제 그나마 전 막 다 확장해서 다 붙박이로 넣은 거라 그 정도고 원래 되게 좁았죠. 35평이면 나중에 내가 받는 건 몇 평? 다 내가 부담금을 얼마를 내고 가져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30평대 그대로 35, 35를 간다. 그럼 지금 추정이에요. 다 추정이라 7억인가 5억인가 뭐 얼마 안 들어가고 분담금이 있고 저희 집은 이제 애도 딸하고 아들이라 저 방 4개짜리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요즘 방들이 커지면서 40평대도 방이 3개인 거야. 그래서 그때 부담금이 7억인가 10억인가 그랬고 최근에 또 설계도가 바뀌어서 또 왔더라고요. 이게 뭐 계속 바뀌겠지. 뭔가 업체 선정이 되고 진짜 샀던 거 아니면. 그래서 이번에 또 갖고 온 게 40평대가 방이 4개더라고. 그게 분담금이 16억인가 그렇더라고. 지금 거에다 돈을 내가 더 내는 거지. 16억 더 내면 40평대 방 4개짜리를 가요. 다들 그 16억을 내요? 네, 내지 않을까요? 저도 내고 들어갈 생각인데 여기 살기 좋으니까 여기서 어딜 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압구정 입지에 어딘가를 제가 산 금액이라고 치면 40억 돈으로 어디 40평대 강남을 가겠어요. 못 가. 명확하게 장점, 명확하게 단점 이런 게 장점은 우선 저는 회사도 가깝고 집 가까우니까 좋고 동네 조용하고 사람 사는 데 같아서 좋아요. 되게 차분하고 뭔가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냥 이렇게 밝은 게 좋아. 그런 게 안정감이고 이런 게 기운이구나 이런 거 좀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제 복도식이고 뭐 하지만 저는 불편한 거 주차장 말고는 없어요. 우선 뭐 집 보셨다시피 공사 다 해놔서 사는 거 크게 불편하지 않고 일단 다행히 부동산이 또 올라주니까 더 감사하고 이제 주차장만 비가 오는 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막 대고 내가 자리가 없을 때 이럴 때만 스트레스를 받는다. 집 자체가 낡아서 오는 불편은 없어요. 뭐 저는 지금 공사를 다 해놔서 크게 집이 낡아서 불편하고 그런 건 없어요. 또 엘리베이터도 얼마 전에 또 했고 원래 이런 거. 우선 저희 집까지는 안 와요. 어. 원래 이런 거 없고 1층에 이제 그때 막 쥐도 봤지만 쥐야 근데 어디 아파트도 많이 있으니까 잠실에 있을 때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괜찮아요. 오늘은 당직 근무 날이라 전시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사무실은 여기고요. 전시장은 저쪽인데 저희가 당직 근무 날은 전시장에서 올 근무를 합니다. 세계에서 1등 한다는 쇼를 직장인이라 저 출퇴근 되게 명확하게 합니다. 출근 찍고 2층이 제 당직 룸이고요. 엘리베이터 탈게요. 당직이 아닐 땐 오피스 사무실에 있어요. 전시장에 워킹으로 차를 사러 오는 사람들을 받는 날, 딜러들 입장에서 그런 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당직을 쓰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정확한 룰에 의해서 90명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남다른다는 강남 신축 사이에서도 그 압구정 현대는 그 이름만으로도 상징성이 있잖아요. 어쨌든 압구정이 부동산 재테크 면에서 좀 남다른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서울의 노른자 단지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물론 음마, 잠호 뭐 다 있는데 거긴 그래도 또 험블럭 안쪽이고 서울의 강남의 중앙을 봤을 땐 이만한 입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선 1순위로 반포에서 이미 검증을 했잖아요. 이 한강변에 이쪽 올림픽대로 변의 아파트들이 얼마의 호가를 누리고 있는지를 이미 아리팍서부터 보여줬고 누구나 대한민국 어떤 사람이든 저기보다 여기가 덜 오를 거라는 상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뭐 아리팍 원밸리가 지금 40몇 평인가가 100억을 찍었더라고요. 실거래가를 52평이었나? 102억인가를 찍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왔을 때 모두가 에이, 압구정이 쟤보다 더 나가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입지나 단지 규모수나 신축으로 치면 당연히 더 잘 지어놓을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다들 마지막이 압구정밖에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압구정 좋아해요. 이 압구정동 지도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아파트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약간 그 가운데서도 가격 주도를 하는 곳은 어디예요? 3구역. 저는 4구역이에요. 그 성수대교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4구역이에요. 이건 올림픽대로 지도거든요. 여기란 말이에요. 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 강남구의 이 안쪽. 그게 한머령으로 해서 이렇게 감싸고 있단 말이야. 3구역이. 그리고 거기가 대형 평형대가 다 거기에 있어요. 70평대, 80평대. 그리고 한강변은 대려 작은 평수들이 있어. 40평대, 30평대가 있고 옛날 부자들은 굳이 한강변에서 살지 않았대요. 그때 당시는 이런 수로 시설이나 이런 게 열악했기 때문에 물이 새고 뭐 이러면 괜히 범람할 수도 있고 뭐 이래서 이 집이 50년 전에 져진 거니까 그때 당시 누가 70평대, 80평대 아파트를 들어왔겠어. 대단히 부자들이 정말 들어와. 그때 당시 뭐 정치 차관들, 뭐 정계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왔었던 아파트인데 그땐 풍수지리보단 안쪽에 좀 아늑하게 안전하게 산다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큰 평수가 포진해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그쪽 동네 80동, 70동 이쪽에 손님들이 많거든요. 가보면 확실히 달라요. 원래 찐부자들. 여기서 나서 자라서 쭉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압구정 현대 관련해서 댓글들이 많은데 엄청 많죠. 이거는 진짜 부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진짜 부자들이 그냥 소유하는 곳이다. 맞아요, 맞아요. 살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원래 조합원들 분들, 어르신들 되게 많이 살고 계시고 초딩, 중딩? 이 정도 자녀를 가진 새로 이사 온 이런 분들은 거즘 세죠. 전세든 월세든. 그래서 대부분 어르신들이면 자가로 그냥 사시는 거고 이사 오시고 이런
이런 분들 이제 연배 보면, 그리고 여기가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또 너무 고가에다 요즘은 대출 규제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기가 막 옛날처럼 막 갭 투자가 되고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근데 여기를 현금 주고 뚝 산다? 그럴 만큼 증여세를 많이 내고 여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잘 없으세요. 저희 여기 손님들 되게 많이 계신데 자녀분들 다 다리 건너 살거나 태북이라고 하더만, 테헤란로 기준으로 태북 쪽으로 많이 사세요. 여기에 증여를 해주는 손님을 단 한 분도 못 봤어. 여기를 어떻게 사줘? 예를 들면 40억짜리 30평대는 사줘야 되잖아요. 80억 있어도 40억 세금 내야 되니까 사겠어? 안 사잖아요. 80억이면 또 살 수 있는 게 또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여기에 증여를 해서 산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사님 좀 작아잖아요. 전 작아죠. 저는 회사도 우선 가깝고, 제가 한시적 1가구 1주택 혜택을 본다고 자모 갖고 있고 리센치 갖고 있다가 3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고 해서 리센치를 서둘러 판 거야. 몇 개월 남겨놓고 그 세금 혜택 본다고. 그리고 그 집을 팔면서 조건이 내가 여기에 전세를 살면서 매도를 하겠다였어. 그러니까 주인이 안 들어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거지. 근데 1년 반 사니 이분이 너무 집주인 노릇을 하시더라고. 계속 와서 집을 보고, 엄마가 와서 본다, 외국에 있는 와이프가 들어왔다 그래서 계속 집에 들어와서 뭘 본다고 그러고 하는데 내가 너무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러더니 1년 반 만에 자기네가 들어올 거니까 나가래. 그래서 그때 그냥 이사하자 이러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한 거죠. 그래서 온 거예요. 저 본의 아니게. 내가 여기서 몽테크에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때 당시 리센치 40평대 전세 가려고 엄청 알아봤는데 전세 20억이어도 전세는 전세잖아. 내 입맛에 맞는 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보던 차에 집에다가 20억을 묻어두고 전세를 사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었지. 이 돈으로 내가 뭘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전세를 포기하고 여길 들어오고, 그때 그 돈 남은 10몇 억을 갖고 홍대 건물을 산 거죠. 근데 그건 지금도 잘한 것 같아요. 마지막 남은 서울의 노른자 입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른자가 되려면은 재건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재건축 상황이 입주민으로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맨날 기획서라고 뭐가 오는데요. 2030년을 입주로 목표를 하고 있고, 저희는 약 1200세대 올라갈 예정이래요. 근데 1200세대 정도 올라가니까 다행히 다른 구역처럼 가구 수가 막 몇천 세대가 아니니까 단합도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구역보다는 좀 빠른 걸로 알고 있고요. 3구역은 좀 이슈가 많대요. 아파트 설계 시공사 이런 거 지금 선정 중에 있고,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2027년, 이주 및 공사 기간 해서 2033년이네요. 입주 시작이 2033년, 8년 뒤. 이렇게만 되면 완전 나이스지. 저는 이제 10년 정도 보죠. 제가 알기로 윤미 이사님께서 200억 자산가이신데 어떻게 200억을 만드셨는지. 신월동에서 신혼집 벽산 아파트 23평부터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부터 재테크를, 부동산을 시작을 했어요. 2억 2천에 산 걸 2억 5천에 팔아서 시드머니를 만들었고, 서초, 강남, 송파 3구 중에 한 군데 살고 싶어서 송파구에 동안가람이라고 풍납동에 아파트를 5억 주고 매수를 했죠. 그때도 빚을 또 이만큼 내서 사고, 그때만 유일하게 제 어떤 부동산 재테크에서 실패를 한 5억에 주고 사서 4억 3천에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그때 왜 그렇게까지 했냐? 잠실 리센치 들어오고 싶어서. 그래서 잠실 리센치를 전세로 6억 8천에 처음에 들어왔다가 살아보니 너무 좋아서 6억 8천 전세를 다 갚고 10억 8천 마지막 갖고 있었던 그 집을 매수를 했죠. 그러면서 중간중간 반 이상은 늘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을 열심히 소처럼 일을 해서 다 갚아서 이 집이 현금이 되면 저는 또 상급지 이동을 하게 하는 그런 케이스로 계속 자산을 좀 불려왔어요. 리센치를 시작으로 아파트를 사고 팔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이제 뭐 10억에 산 걸 17억에 팔았고, 그러면서 잠실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잠실 5단지를 또 샀어요. 재건축 아파트. 거기가 배당률이 좋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압구정의 그 지분율처럼 분담금이 없이 30평대인데 40평대 방 4개짜리를 그냥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걸 샀죠. 사고 팔고 현금집이 되면 전 상급지 이동. 그런 와중에 잠실 리센치하고 자모하고 두 개를 3년 이내에 한시적 1가구 1주택이 돼야 세금 혜택을 보니까 리센치를 매도하고 압구정을 매수하면서 상급지로 이동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대충 계산해도 뭐 처음 2억 2천에 산 거 2억 5천 됐고, 리센치를 10억에 산 걸 17억 8천에 팔았고, 잠실 5단지도 얼마 전에 팔았지만 제가 얼마 줬더라? 15억 줬는데 25억에 팔았어요. 그렇게 그냥 시드머니가 생기고 현금집이 되면 팔고 하면서 건물도 사게 됐고, 건물 사면서는 대출을 좀 풀로 받았고, 그러다 보니 지금의 이제 자산 형성이 좀 된 거예요. 지금 현재는 평택에 오피스텔 2개 갖고 있고, 홍대 건물 있고, 압구정 자가 있고, 그리고 금융자산 있고, 잠실 건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현금 금융자산을 제가 이제 월브TV 사랑하니까 월브TV 보고 현금 자산을 어떻게 넣어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은행에 아주
아주 고스란히 그대로 금융자산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죠. 지금까지 이사님께서 자산을 쌓아가시는 부동산인데 맞아요. 왜 이렇게까지 부동산 혹은 내 집 하나 이런 거에 좀 진심이신 거예요? 저는 그냥 금융상품 공부할 때 너무 재미없었거든요. PB들을 한 4팀, 5팀을 만나서 막 상품이 어떠고 저떠고 설명 듣는데 내가 재미가 없더라고. 금리가 어떻게 되고 배당이 어떻게 되고 나한테 막 설명을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 영혼 없는 대답들. 아, 네. 별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그 재건축 아파트 얘기할 때는 막 부동산에서 눈이 이만해져갖고 어떻게 하면 세제 혜택을 보고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도 오면서 우리 집사람 신랑한테 오빠 나 진짜 부동산 좋아한다. 막 이렇게 하고 왔는데 금융상품을 하는 건 어쨌든 무형의 상품인데 얘를 금전화해서 뭔가 현금을 만들고 이런 건데 부동산은 오르고 내리고 상관없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뭐랄까 믿음이 가는 것 같아. 더 마음도 가고. 예를 들어서 얘가 빠졌어. 경기가 안 좋아서 안 팔린대. 그래도 내가 살고 있잖아. 내가 지붕 있는 집에서 살고 있잖아. 따뜻한 물 나오는 데서 따뜻한 화장실에 앉아서 뭐 주거 환경에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 얘가 오르고 안 오르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집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년 시절 워낙 어렵게 큰 것도 있고 워낙 힘든 집에서 만날 단칸방에서 살면서 집에 대한 로망이 언제나 있었고 결핍이 계속 있었던 터라 집에 대한 그런 애정지수는 내가 어떤 자산보다도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부동산을 해야 내가 즐겁지 싶어. 그 마음이 벽산 사실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네. 집에 대한 아, 어떤 너무 그때 그 벽산 아파트 23평이었거든요. 근데 신축 아파트 3베이 나온 데라 방이 3개이고 화장실도 2개이고 신축 아파트니까 23평인데도 지금 우리 집보다 넓었어. 물론 체감이겠지. 그때는 애도 없었고 둘이 살 때니까 신혼부부가. 토요일 날 오전에 쓰레빠시 일찍 끊고 가서 시장에 가. 상추, 마늘, 고추 이런 걸 사고 우리 그 앞에 슈퍼가 있었는데 거기 정육 슈퍼. 거기서 삼겹살을 사. 둘이서 우리는 1kg 먹으니까 그거 사고 소주 2병 내진 맥주 해서 소주 한 3-4병은 마셨을 거예요. 그러고 한 1시부터 낮술을 삼겹살에 꺼먹어. 그게 저는 지금도 어떤 삼겹살보다 따라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일 행복했던 삼겹살이었고 내가 이 집에 내가 집이 있네? 우리 집이네? 그런 어떤 만족도나 어떤 설렘이 지금 압구정 그거보다 훨씬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 집을 진작 샀어야 됐구나. 대출이라는 걸 받아보는 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걸 아 남편이랑 결혼을 하면서 집을 한번 사볼까? 이렇게 시작했던 재테크가 나한테 이렇게 만족도를 높게 해준다고? 그때부터 느꼈어요. 나 너무너무 좋았어 그때. 그런데 팔 때 올랐대. 그런 맛도 처음 본 거야. 벽산 아파트 몇 년도에 들어갔어요? 06년에 들어갔어요. 06년. 19년 정도 동안 부동산을 좀 계속 하신 건데 그렇죠. 요즘같이 좀 불황이라고 이야기하는 시기에서도 음. 부동산이란 자산이 의미가 있을까요? 얼마나 대출을 받고 했냐인데 그래도 쭉 갈 수 있는 수입원으로 안정적으로 뭐 그게 공간대여나 뭐 단기 임대나 이런 것처럼 변형이 돼서 그런 수요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다 부동산으로 해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낸다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으니까 요즘 뭐 또 주식도 너무 안 좋잖아요. 뭐 비트코인도 오늘도 뭐 얼마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기사 봤는데 할 게 없는 거야. 근데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은 다 같은 생각일 텐데 뭐 저러거나 이러거나 걘 있으니까 걘 물건이 있으니까 아마도 부동산으로 계속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저처럼 초안전주의들이 대부분 많잖아.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마이너스 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염려증 환자들은 금융자산 잘 못 굴리거든요. 저처럼. 아마 근데 시청자분들도 저랑 비슷한 결인 사람들이 많아서 같은 맥락일 거라고 봐요. 등락이 있든 없든 그래도 거기 있으니까. 모건하우저의 책에서 불변의 법칙에 이런 말이 좀 있더라고요. 저축은 비관주의자처럼 하고 투자는 낙관주의자처럼 해라. 저는 뭐 부동산 좋아하는 사람이라 물론 저 건물 사서 이자 내고 금리 올라가니까 물론 힘들었었어요. 지금도 물론 힘들어요. 적진 않게 힘든데 어떤 건 안 힘들어? 지금 주식 뭐 다 빠지고 비트코인 다 빠지고 좋은 게 지금 뭐가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어. 어저께 친한 손님도 전화 와서 윤희사가 차가 안 팔린다 그러면 어떡해? 회장님 지금 안 됩니다. 저희 자동차 뭐 힘들고 뭐 블라블라 제가 막 얘기를 했는데 다 안 되고 책의 내용처럼 정말 저축을 나빠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뭐 적금처럼 얼마씩 저금을 하니까 비관주의라기보다는 그래도 부동산은 현물이 있고 언젠간 좋아지겠지라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고 다만 해안은 갖고 있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저한테 우리 직원들이나 주변 동료들이 이사님 집 어디 사야 돼?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3구만 오를 것 같거든요. 3구도 대장주, 어디 가서도 대장주. 그런 데를 잘 보고 공부를 해서 사야 된다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데려 살
시기라고 봐요. 지금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거든요. 다들 쭉 말아갖고 사람들이 또 매물도 없다고 하지만 또 살 사람이 없대요. 그럼 이럴 때 좋은 거 해서 줍줍하는 게 맞아. 단 좋은 거 사야지. 본인의 예산을 맞춰서 어딜 봐야 되고 계속 봤던 동네면 아 괜찮다 싶으면 가격을 좀 조율하더라도 전 지금 사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저한테는 여기가 맞는 거고 그게 증여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 내가 실거주 목적인지 부동산은 물어보는 사람도 정말 많지만 정말 개별성이 강하잖아요. 사람마다 다 틀려. 저는 저기가 맞는데 이 사람한테 여기가 안 맞거든. 그래서 그냥 뚝 하고 여기 어때요? 물어보는 걸 대답해 주는 것도 답이 없는 모호한 거고 이거 무조건 너랑 나랑 똑같으니까 해. 이것도 잘못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우리 PD님한테 내가 압구정 사세요. 뭐 그러면 저 아줌마 뭐야? 이거잖아요. 그런 맥락처럼 너무 부동산은 너무나 개별성이 강해서 어디가 낫다가 아니라 그분한테 맞는 그분이 어디에 의정부에 살든 의왕시에 살든 그분이 맞는 아 저기면 괜찮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요건들은 책에 많이 나오죠. 단지가 커야 되고 역 근처여야 되고 뭐 초중구가 있으면 좋고 누구나 아는 그런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부합되면 그런 곳은 사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저처럼 이제 1억 미만으로 모은 분들은 대장 아파트를 사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못 사지. 못 그런 사지. 분들한테도 이거 돈을 조금 더 모아야지. 예를 들어 뭐 7천, 8천을 갖고 있어. 뭐 1억 만들기 해보세요. 그럼 1억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게 자존감이라는 게 틀려요. 그러면 1억이 2억 되고 그걸 또 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 그게 어떤 재테크든. 아마도 1억을 모은 사람이면 이 1억이 다시 깨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야. 얘가 새지 않게. 아 내가 그러려면 뭘 더 해야 되지? 뭘 더 해야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될 거고 저처럼 완전적인 금을 사놓 채권을 사놓는지 그래도 은행엔 넣어놓지 않고 뭔가 얘를 조금씩은 불릴 생각을 할 거라고. 1억 모아보면 제가 이제 어디 강의 가서 물어봤어. 저보고 어떻게 이렇게 자존감이 높고 저는 아마도 그게 제 학력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 제가 공부를 막 어렵게 다 야간에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뭐 이번에 박사까지 했지만 야간 고등학교 다니고 야간 전문대, 야간 방통대 뭐 이렇게 4년제 편입, 야간 대학원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학업을 성취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산 사람이 이게 또 나한테는 또 원동력이 다 자존감이 되는구나라고 느끼거든요. 지금 워낙 훌륭하신 분들 너무 많고 좋은 학교 나온 친구들 너무 많잖아. 그럼 그런 친구들은 본인이 어떤 걸 했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부심이 생기는지를 생각해봐야지. 이래서나 재테크 찾아 그것도 개인마다 다 틀리니까. 1억 만들어보면 완전 느낌이 다를 거예요. 아 내가 1억을 했네? 만들었네? 제가 그랬으니까 대출을 이만큼을 받았는데 이게 현금집이 됐네? 대단해. 막 대견해. 오글거리지만 진짜거든. 그날 소주에 삼겹살 먹으면 그 소주에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을 거야. 그게 저한테는 그때 당시 벽산 아파트 2억 3천짜리 아파트였던 거고 그때 자신감이 생긴 게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거든. 지금은 부동산 관심 갖고 공부도 시작하시고 아니요. 대학원은 여기 와서니까 20학번이죠. 제가 대학원은.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은 20학번. 중앙대 석사는 02학번이에요. 그러니까 18년 만에 다시 석사를 또 한 거죠. 재테크로서 부동산이나 다른 어떤 학력에 대한 그런 공부라던가 굉장히 딥다이브를 해서 가져가신 느낌이 드는데 그 원동력은 뭐예요? 걸픽. 아마도 꼬마 때처럼 막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그냥 어디 공장에서 계속 미싱을 하고 있거나 어디 식당에서 뭐 가게를 하고 있거나 했지 않을까 싶은데 공부를 하게 됐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면서 나랑은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야간에 학교를 다니고 낮에 공장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만난 어른 저희 전무님이라고 그때 계셨던 분이 너 대학 가야 된다. 되게 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분이 계셔서 저가 아마 지금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무님 얘기를 빌어서 그래 나는 대학도 가야 되고 일반인들처럼 꿈이라는 것도 좀 가져보고 하나하나 꿈이라는 걸 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제 꿈이지 상상도 못할 일이지. 대학 등록금도 없던 애가 무슨 한 달에 11만 원인가 9만 얼마인가 월급 받을 때인데 공장 다녔을 때니까 그 돈을 받아가면서 집에다 다 돈을 줘서 한 달에 몇천 원 용돈 받고 할 때인데 무슨 언감생시 대학이야. 나한테는 있을 수 없는 단어였어 대학이란. 그런데 저는 우리 집안에서는 그냥 금기시된 걸 뭔가 이렇게 깬 사람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학교를 와보니 MT를 가는데 그때 휘닉스 파크였던 것 같아요. 기억에 침대에 정말 아파트처럼 깨끗한 그런 집이 있는 걸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집을 본 거야. 그때가 대학교 1학년이니까 19살 MT였어요. 19살 20살 때였지. 친구들 여럿이서 갔으니까 소파 있고 침대 있고 방이 3개인가 2개였었거든요. 그게 신기한 거야. 맨날 단칸방에서 식구 5명이 쪼로니 누워서 한 방에서 잤었던 사람이고 화장실은 늘 밖에 있었던 집에서 살았는데 화장실이 2개나 있네? 침대가 각 방에 다 있어. 너무 신기했어. 이 사람들은 나랑은 다르게 살아왔었다
살았던 사람들이구나. 근데 이 친구들이 일반적이구나. 내가 좀 특이하게 살았구나 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러고 다시 회사를 들어가고 직장 취직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니 그런 걸 더 느끼지. 아, 내가 진짜 힘들게 살았던 거였구나. 그런 게 원동력이 돼서 지금의 이런 뭘 채우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내가 그렇게 결핍을 느낄 때 그걸 비교만 한다든지 어려움을 느끼고도 가만히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사님은 계속 행동을 해오셨던 거예요. 전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아, 이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겠다. 나도 저렇게 저 친구들처럼 일반적으로 저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대학을 가야 되고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돈을 잘 벌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쟤네 있는 집이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 되게 스스로도 좀 다행히 기특하죠. 그래서 그런 게 결핍에서 오는, 그리고 집안의 어떤 그런 폭력 이런 거에 대한 현실적인 체감? 눈치 빠름?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성공과 어떤 부의 비결은 또 결핍에 있다지만 사실 또 대부분은 평범하고 평탄하게 자라온 분들도 많잖아요.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어떤 간절함 내지는 결핍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아, 그건 아닌 거죠. 친한 진짜 부자 터보 832님 인터뷰할 때 되게 인상 깊었는데, 결핍이라는 게요, 돈이 있고 없고 그 결핍이 아니라 정서적인 내지는 어떤 지식적인 그런 모든 거에서 이 아이가 결핍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더라고. 그분은 그랬대요. 자기가 와인을 잘 모르니까 와인 공부를 엄청 했대. 그게 나가서 이렇게 와인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 못해. 이게 너무 싫었대. 와인 공부를 그럼 되게 하는 거야. 저는 워낙 없이 컸으니까 경제적인 결핍만 얘네가 있어야만 정신을 차리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주 1차원적으로 경제적인 거로만 생각했거든. 아니더라고. 우리 아이가 내지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결핍이 없어서 성공, 그게 아니야. 이걸 보는 거 자체도 뭔가의 결핍 내지는 이게 아쉬워서 이게 안 돼서 라고 하니까 조금 더 해야지 라고 이런 영상을 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다 결핍이라고.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거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게 결핍이라고 생각해요. 지식이든 운동력이든 뭐 어떤 생활 지수든 여러 가지 했을 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 채워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건 정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결핍이 본인이 뭐가 결핍인지는 찾아야지. 그리고 그걸 채워야지. 그동안 정말 좀 많은 자산가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손에 꼽는 어떤 상위 1% 부자들이 실천하는 모닝 루틴 내지는 나이트 루틴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요. 자기관리 끝판왕. 꽃피고 다 들어가는 건 운동이야. 그래서 제가 더 자극받는다니까. 제가 그런 분들 만나면서도 얘기 들으면 진짜 운동, 본인 관리, 건강 관리 너무 열심히 하시는구나를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PT가 됐던 필라테스가 됐던 집에서 저처럼 홈트를 하든 운동하는 건 기본으로 다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허튼 돈 안 쓰는 거. 그게 이제 뭐 하다못해 물건을 사는데 택배비가 들어간다거나 쿠팡이츠로 뭘 시켰는데 배달료가 있거나 안 써도 될 돈에 대해서는 되게 아까워들 하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예를 들면 여기 은행 걸어가면 300원 수수료 나오고 여기로 가면 안 나와. 그럼 좀 걸어서 안 나오는 데를 가지. 100원이 없겠어. 1000원이 없겠어. 10,000원이 없겠어. 근데 나 300원이 너무 아깝다. 안 써도 되는 돈이잖아요. 여기 걸어가면 주거래 은행이 있으니까 300원 안 내도 되는데 절로 가면 600원이래. 그런 거 너무 아까워요. 부자들도 그런 거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래서 저분들이 부자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수리 다 떼시죠. 근데 우리 같은 그냥 다 줄 것 같잖아요. 다 깎으세요. 저랑. 10,000원이 너 내니 네가 내니 내가 내니 뭐 키링을 하나 더 줘라 안 줘라. 그분들이 근데 돈이 없겠냐고. 친한 그 여자 사장님도 차 살 때 뭐 남들은 얼마인데 얼마 깎아달라고 막 나한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할인을 뭐 제 거 이렇게 해서 할인을 해드렸어요. 그러고는 골프 가거나 이러면 다 내주시고 식사도 되게 좋은 거 사주시고 얼마 전에 되게 비싼 귀걸이 선물도 해주셨거든요. 저는 이분들은 나한테 이렇게 기마이처럼 쓰는 건 또 너무 잘 쓰셔. 근데 저랑 거 할인할 때 차 살 때는 10만 원 20만 원 깎아라. 그런 분들이야. 그래서 써야 될 때는 쓰시는 거야. 이렇게 소비 패턴이 부자들도 고객님들도 그런 거에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야. 사소한 돈 막 안 쓰는 거, 그리고 직원들이랑 뭐 대화할 때 내가 써야 될 돈 아끼지 않는 거. 그런 어떤 소비 습관은 정말 다 똑같은 것 같아요.